안녕하세요.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살 후반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중학생 때 했던 방황과 그런 저의 방황을 끌어안고 감싸주셔서 마침내 제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위대한 유산처럼 제가 위대한 유산, 사람의 선하고 바른 마음을 알려주시고 떠난 저의 어머니.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10살 때까지 서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달, 백수, 한량이셨죠. 단순히 밖에 나가 술이나 드시고 홍등가나 드나 드셨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어머니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10살,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종종 친구들과 시비로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아무리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도 아야 아야 하고 말거나 코피 정도 나는 주먹다짐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폭행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나이든 아버지, 성인 남자가 연약한 여자 어머니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느낀 아픔과 슬픔,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이기고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은 그때 제 뼈 깊이 각인됐습니다. 만취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눈에 뵈는 것이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지금은 법이 강화돼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엄벌하는 추세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고나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며 아버지 죄를 눈감아주거나 파출소로 데려가 그러지 말라 다그치는 정도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어머니는 생활비를 버시기 위해 장장 12시간이나 김밥집에 나가 김밥을 마셨고 서빙을 하고 주방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달리 임금이 높지 않았던 시절이라 어머니께서는 혼자 하시는 벌이로 제 학비, 공과금, 생활비 등을 대는 것만으로도 벅차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저는 따돌림을 받았어요. 침울해 보이고 암울해 보이기만 하던 제게 손을 건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맡게 된 담임 선생님들조차 제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죠. 친구들도 담임 선생님들도 제게 다가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두운 마음, 얼굴로 초등학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말은 따돌림이었고 왕따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스스로 자초한 따돌림이고 왕따였죠.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보내자 제 몸은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연수가 벌써 이렇게 컸네. 어쩐 일이니? 작년만 해도 엄마 가슴 깨우던 키였는데 이제 엄마랑 키가 똑같아. 어머니는 좋지 않은 환경, 가정 형편에서도 그나마 잘 먹고 잘 자는 저를 보시며 고통스럽고 아픈 당신의 마음을 달래셨어요. 그것 하나만이 어머니 삶의 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처럼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한 저는 마음에 쌓여있던 분노를 학교에서 주먹개나 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친구들, 다른 학교 애들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를 짱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 애들과도 많이 싸우고 다녔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애들 스스로 저를 짱이라 부를 만큼 거칠고 험악하게 행동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였어요.
제가 비행 청소년이었을 때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일이 화근이 됐던 겁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만난 지 200일이 되던 기념일이었어요. 당시 일진들 사이에서만 있었고 통하는 문화였는데 커플 기념일이 되면 일진들끼리 서로 돈을 모아 커플인 남자의 여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100일이면 1,000원, 200일이면 2,000원, 300일이면 3,000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일이 문제가 된 건 제가 다니던 학교 일진들뿐 아니라 학교 평범한 학생들 모두에게 돈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일진 무리는 물론 저는 2학년 전체 학생들, 1학년 전체 학생들을 위협하고 협박해 돈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학교 3학년 선배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험악하고 포악한 저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말이라면 벌벌 떠는 동급생, 하급생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수월하게 돈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4교시 때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르륵 쾅 하고 거칠게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누군가 보니 학생 선도부장이자 제가 다니던 학교 유도부 감독이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김현수! 김현수! 이 자식 너 당장 뒷문으로 나와! 학교에 다니면서 몇 차례 선생님들에게 얼차려를 받고 뺨을 맞기도 했던 저였지만 그날만큼 괴로울 정도로 선생님에게 심하게 매를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확히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뒷문으로 끌려나간 저는 땅바닥에 눕혀진 채로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너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네가 감히, 네 녀석이 감히 나이 처먹은 건달 양아치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고작 15살 먹은 네가 해? 이런 벌레만도 못한 녀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게 됐습니다. 학교 1, 2학년 전교 학생들에게 2,000원씩 수금하려고 한 일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거둔 돈은 총 76만 원이었어요. 한 학년에 200명 가까이 됐으니 돈을 내지 않은 학생들 몇 명을 제외하고 학생들 대부분이 제게 돈을 줬던 거였죠. 교실 뒷문에서 선도부장이었던 선생님께 매를 맞을 만큼 맞은 저는 교무실에 끌려가 이번에는 담임선생님 옆자리에서 3시간 가까이 엎드려 뻗친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곧 경찰들 올 거야. 생각 같아서는 내일 아침이라도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라고 하고 싶지만 이제 경찰들 학교 다 왔다니까. 경찰 오면 따라가서 조사받고 와라. 그러고 너는 이제 학교에 못 다닌다. 전학도 안 되고 퇴학이야. 네가 자처한 거야. 네 죄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만큼 학교도 사회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아니 그래도 선생님 뭐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셔. 선생님은 제 말을 끊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 기회라고? 그동안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상습적으로 친구들 때리고 돈 뺏고 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하고 다니고 오토바이 훔쳐서 팔고. 그런 네가 기회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김현수, 너희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야? 너는 그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도 네 어머니 한번 생각을 안 터냐? 어쨌든 다 끝났다. 넌 학교 다닐 자격 없어. 경찰들 따라가서 조사받고 뉘우치고 돈은 똑바로 뜨고 살아. 네 자신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 둘 중 하나일 거야. 소년법원에서 초범이 참작돼서 보호관절 처분을 받거나 네 죄가 위중한 범죄라고 판단되면 소년원에 송치될 거다. 아마 초범인 게 참작돼 보호관절 처분받을 확률이 더 높겠지. 그렇게 되면 근신하고 자숙하고 살도록 해. 넌 이제 더 어디 들어갈 학교도 없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공부해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담임인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경찰 조사를 마친 저는 소년재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호관찰 처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랐던 저였어요. 학교든 사회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라는 제도가 보호관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또 안다고 해도 정신 차리고 지낼 제가 아니었죠. 어머니는 학교와 소년법원을 번갈아 오고 가시며 뚝뚝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처를 호소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 76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당신이 들어두신 적금을 깨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배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커녕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말았습니다. 아이씨, 엄마, 쪽팔려. 그만 좀 울어. 퇴학 좀 당하고 보호관찰 좀 받으면 좀 어때? 다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장법원에서 나와 제가 한 말을 듣자 어머니는 세차게 제 뺨을 한 대 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내가 이러려고 12시간씩 바깥에 나가 일했던 게 아니야. 연수야, 왜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 너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여자친구 만나는 거 다 좋다고 했지? 그래도 남의 돈 뺏는 거랑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몇 번씩이나 말했어. 도대체 이게 뭐야? 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보호관찰 처분받은 건 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엄마는 네 아빠가 엄마 때렸을 때보다 더 아파. 몸도 마음도 칼로 갈기갈기 찢는 것 같다고. 그때 뉘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뉘우치는 척, 자숙하는 척만 했을 뿐 저는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었어요. 보호관찰 4호. 그러니까 1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뒤 저는 4개월쯤은 아무 문제 없는 듯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저는 나이가 어려서 마땅히 일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몰 줄 알긴 했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중국집 피자집에서 모두 저를 쓰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장당 15원을 쳐주는 전단지를 동네에 배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나흘 정도는 할 만했죠. 왜냐하면 크지 않은 돈이었어도 스스로 돈을 번다는 자긍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일이 고돼도 참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하루 1000장 가까이, 거의 10시간 가까이 전단지를 배포하고 받은 돈은 고작 15,000원이었습니다. 열쇠 가게, 피자 가게, 중국집 가게를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날이 갈수록 버는 돈이 우스워지기 시작했죠. 한 보름쯤 일하다 보니 내가 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곧바로 일을 때려치웠고 다시 예전에 그 험악하고 포악한 김현수로 돌아갔습니다. 메이커 입는 옷, 여자친구에게 해줄 선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누릴 유흥, 모텔 숙박비 등등 저는 오토바이를 훔쳐 다른 친구들과 장무라비에게 훔친 오토바이를 팔기 시작했어요. 125cc 이하 오토바이와 125cc 초과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네요. 알기 쉽게 125cc 이하 오토바이라고 하면 평범한 스쿠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5cc 이상 오토바이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즐겨 타거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좀 고급스러운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cc 오토바이는 쉽게 훔칠 수 있었던 만큼 헐값의 오토바이를 팔아야 했지만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절도 과정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팔 때 꽤 높은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3개월쯤 보내고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해주는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 날이 됐어요. 외삼촌같이 푸근한 인상을 갖고 있던 보호관찰 담당자는 늘 그랬듯이 제게 순대국밥을 사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연수야, 요즘은 뭐하고 지내? 네, 뭐 똑같죠. 전단지 돌려요. 아, 그렇구나. 전단지 돌리는구나. 저는 말끝을 흐리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단지를 돌린다. 연수야, 너 내 말 잘 들어라. 네? 무슨 말이요? 지금 네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다 안다. 아직 경찰서에 공식적인 사건으로 고소된 건 한 건도 없어. 근데 조만간이야. 보호관찰 담당자인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만큼 경찰들이 너랑 정철수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둬라. 너도 잘 알 거야. 이번에는 보호관찰이 아니야. 너 이번에 오토바이 절도로 잡히면 소년원으로 송치돼. 네가 결정해. 고생 하시면서 자신 몸 아픈 줄도 모르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시는 어머니를 네가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하고 있는 짓거리 그만둬. 당장.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아프시다니요? 엄마 지금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신데 아침 저녁으로 엄마가 약 챙겨 먹는 건 알겠는데 말해봐요. 엄마가 어디가 아프신데요? 너 이 자식. 너 정말 구제불능이다. 네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큼 약을 드시는데도 한 번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냐? 아이고 연수야. 정신 차리고 철 좀 들어라. 아니 그니까 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말해봐요.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됐다. 네가 직접 가서 네 어머니한테 여쭤봐라.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시냐고. 그리고 나는 네게 분명 말했다. 지금 얘가 하고 다니는 그 짓거리 당장 그만두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소년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아무리 안 배우고 못 배운 녀석이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알고 있지? 소년원 가면 네 인생 거기서 끝이야. 소년원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더 큰 범죄 저지르는 게 다야. 평소 상냥하게 저를 대해주던 보호관찰 담당자였지만 그날만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국밥을 채 다 먹지도 않은 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에서 나가셨죠. 자정이 돼 집에 돌아온 저는 급한 마음이 됐어요. 주무시고 계시던 어머니를 깨워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 엄마 아프다며. 그 보호관찰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줬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심각한 거야? 아이고, 이 오밤중에 무슨 일이라니. 아프긴. 아니야. 엄마 무릎 관절이 조금 안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관절 좋아지라고 약이랑 영양제 먹고 있는 거야. 보호관찰사 그 양반은 그게 뭔 큰일이라고 큰 알리법석을. 그런 거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나저나 밥은 먹고 집에 온 거야? 새벽인데 배 안 고파? 엄마가 계란 후라이라도 좀 해줄까? 아니야, 됐어. 다시 자. 뭐야, 나는 또 뭐라고 괜히 걱정했잖아. 다시 자, 엄마. 난 컴퓨터 좀 하다 잘 거니까. 저는 그때 어머니가 실은 다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멈춰야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해온 도둑질을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다음 보호관찰사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어머니가 정말 관절 건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약을 드시고 계신 건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저는 그 둘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호관찰 담당자를 만난 바로 다음 날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다니던 선배를 한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 골프웨어 입었네. 김현수, 돈 많이 모아놨나 보네. 와, 조끼 엄청 예쁘네. 오늘은 저기 근린공원 쪽에 있는 아파트 오토바이 털 거야. 오늘 한 대가 아니라 2대다. 한 대만 알아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 훔칠 만한 오토바이가 한 대 또 있더라. 하나는 50cc고 하나는 125cc. 연장 잘 챙겨왔지? 저희는 곧장 선배가 말한 근린공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선배 말대로 50cc 오토바이가 아파트 입구 앞에 서 있었고 저희는 어렵지 않게 50cc 오토바이를 훔칠 수 있었죠. 다음 정사로 이동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25cc 오토바이를 훔치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훔친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빌어먹을. 뭐야? 일 났어, 일 났다고, 연수야. 너는 여기 오른쪽으로 가.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까. 경찰차 붙으면 알지? 좁은 골목으로 빠지고 안 되면 인도라도 타. 알지? 진짜 잡히면 우리 끝장이야. 형 말대로 이 골목 저 골목 인도할 것 없이 도망다녔지만 결국 저는 도망치던 중 도로에서 유턴하려다 중앙선에 있는 가드레일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왼쪽 다리를 절뚝거려야 했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저는 곧장 근처 파출소로 향하게 됐어요. 파출소에 있는 순경들은 제 신원을 확인했고 경찰서로 바로 저를 인계했습니다. 아유, 이 자식 또 왔네, 또 왔어. 아유, 너 그때 조사받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결국 이 꼬라지로 또 만나는구만. 담당 형사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한강 근처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절도 사건 모두 동일한 범죄 수법이었고 그날 제가 오토바이를 훔쳤던 범죄 수법 역시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던 저는 결국 그동안 제가 했던 범행 모드를 자백하게 됐습니다. 구치소로 넘어가기 전 저는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지 2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께서 유치장으로 면회 오셨습니다. 괜찮아. 아들, 괜찮다. 다 괜찮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다는 말이 있다. 유치장에서 밥은 꼬박꼬박 주는 거지? 밥 잘 먹고 재판받기까지 엄마 못 봐도 잘 지내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1~2달이고 3~4달이고 형량 줄여볼 테니까 우리 아들은 거기서 그냥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기만 하면 돼. 엄마 말 잘 알겠지? 미안해 엄마. 아니야, 괜찮대도. 연수야, 엄마가 더 미안하다. 우리 연수가 좋은 부모 만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는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알았어? 어머니가 면회장에서 빠져나가시고 철딱선이 없던 제가 한 생각은 당장 느끼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아, 빌어먹을. 배고파 죽겠네. 아침 나오려면 한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아, 김현수 인생 참 거지 같네. 그나저나 오늘 아침 메뉴는 뭐래?
결국 저는 유치장, 구치소를 거쳐 재판에서 소년원에 송치, 복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절도를 일삼았던 선배는 동종전과 기록이 있어 1년 10개월간 복역하게 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더 당신의 병원 치료비와 약 조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약 없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소년원에 들어간 저는 소년원에서 복역하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애들에게 악독하게 굴었습니다. 주먹 다짐을 스스럼 없이 했고 다른 녀석이 저보다 나이가 적든 많든 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더 거친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소년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고 보니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복역 중인 애들 대부분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 역시 절도를 저지른 절도범이었지만 인터넷 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잔인하게 사람을 폭행한 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던 애, 심지어는 도구로 사람을 다치게 한 애까지. 저는 그 애들과 곧잘 어울렸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271번 김현수 나와! 영문도 모른 채 수감돼 있던 방에서 나온 저는 보호직 담당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다 제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소년원 관리자가 있는 사무실이었죠. 얼떨결에 끌려가다시피 했던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푸근해 보이는 인상의 관리자와 마주쳤습니다. 앉아라. 소년원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연신 주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생각했습니다. 왜 불렀지? 요즘 사고 친 거 하나도 없는데. 아, 젠장 또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유감스럽다 연수야. 오늘 새벽 어머니께서 운명하셨어. 그래서 부른 거다. 오늘부터 4일 특별 외박이야. 나가서 어머니 잘 보내드리고 와. 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운명 뭐예요? 뭐냐고요? 지금 뭔 말하는 거냐고요? 말한 대로야. 오늘 어머니께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다. 나가서 잘 보내드리고 사고 치지 말고 복귀하도록 해. 이런 젠장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려. 2주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엄마한테 편지 받았다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당신들 지금 나갖고 장난하는 거지. 그치? 말해봐. 말해보라고 당장. 소년원장과 보호직 관리자에게 거칠게 말하는 동안에도 사실 저는 이미 미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제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면회 때 한 번씩 볼 수 있었던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얼굴이 수척해 계셨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어디 아파? 어? 아니. 요즘 일이 좀 바빠 그래. 일이 바쁘니 입맛도 없고. 아, 답답해. 일 바쁘다고 사람 몸무게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빠져? 엄마 지금 뼈밖에 안 보이는 거 알아?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래도 그나저나 사고 안 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저는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지만 어머니께서 어떤 병을 앓고 계실 거라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갈 만큼 위중한 병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원장실 자리에 앉아 그렇게 저는 한 10분 오열했습니다. 엄마, 왜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소년 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김현수, 내가 너한테 더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게 남긴 유품이 있다고 하더라. 병원 담당 주치의한테 전해들은 말이야. 나가서 어머니 모시고 유품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해. 가서 어머니 모시고 기도라도 하고 들어와.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절차를 거쳐 특별 외박으로 소년원을 나온 저는 보호직 관리자의 차를 타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은 이미 영안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영안실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직접 볼 거냐 물어봤지만 저는 보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 그 자리에서 혀라도 깨물고 죽어버릴 것 같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안실에서 뒤돌아 나와 병원 바깥으로 나왔어요. 다시 병원에 들어온 저는 보호직 관리자의 말을 따라 어머니 담당 주치의를 만나게 됐습니다. 김현수 씨? 어머니 성함이 정숙경 씨고요? 네. 네. 안타깝지만 오늘 새벽 4시 42분에 어머니께서 운명하셨어요. 사인은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입원하시고 한 5개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상태가 악화돼 20일 전부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받으셨고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일반 병실에 계실 때 친해진 간호사한테 유품 비슷한 걸 남겨두셨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찾아오면 아들한테 이 상자 좀 전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자,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 입원비, 처치비, 약제비, 장례식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병원비는 정부에서 이미 다 지급한 상태고요. 장례식 비용도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거예요. 모쪼록 어머니 가시는 길 잘 모시세요. 저한테도 아들 같은 사람이 김현수 씨라 마음이 아프지만 어머니가 김현수 씨 정말 많이 걱정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병실을 빠져나온 저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병원 접수처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상자를 열어 상자에 든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상자에는 한 통의 통장과 편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통장을 열어 확인해 보니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고 잔고로 3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 풀로 봉해진 편지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연수에게. 우리 아들 연수, 엄마가 2달 전에 면회 가고 못 봤네. 면회야 매일매일이라도 가고 싶고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지만 소년원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나마 우리 연수에게 편지라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연수야, 그동안 엄마랑 아빠 원망 많이 했지? 왜 하필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면서 말이야. 왜 이렇게 어른들은, 세상은 나쁜 사람들 뿐이냐면서 말이야. 연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엄마는 잠에서 깨면 밥 먹을 때, 일할 때, 잠들기 전 언제든 널 위해 기도해왔어. 내게 이 엄마 아빠 용서하고 부디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얘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지? 그것도 정말 미안해. 내가 소년원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생사도 모르고 지내던 내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었거든. 엄마도 정말이지 징그럽고 믿고 싫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연락받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라 내 아빠가 누워있는 병원 사람이더라. 내 아빠가 새벽에 술에 취해서 도로 갓길에서 자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앞이 어두워 내 아빠를 치고 지나갔다고. 그 자리에서 내 아빠가 즉사했다고 연락 왔었어. 내 마음에 다시 크고 큰 상처가 될까봐 엄마가 그때 진정 말하지 못했던 거 미안해. 내 아빠는 내 아빠 고향 신라건 가족공원에 안치돼 있어. 안치돼 있는 곳을 찾아가 봐. 유골 봉안돼 있는 곳 번호는 가-2314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아버지 한번 찾아가 보길 바라. 아무리 못됐고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국 너 낳아준 사람은 내 아빠잖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엄마가 알아온 병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앓고 있던 병은 감기약을 먹으면 다음날 나는 감기 같은 게 아니었거든. 병원 치료비, 약 조제비 등등 많은 돈이 들어가야 그나마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었던 건데 엄마는 도저히 너한테 엄마가 앓고 있는 병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 내 아빠가 차에 치여 돌아간 것처럼 엄마 병을 너한테 말하게 되면 내가 더 크게 어긋날 것 같았기 때문이야. 내가 소년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병세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한 달 약을 안 먹었거든.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다고 연수 내 자신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돼. 딱 그때가 마침 엄마 병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불행이었을까? 다행이었을까? 죽은 내 아빠 사망 신고하고 보니 정부에서 엄마 병원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지 뭐야. 엄마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참 많이 울었어. 나라한테 고마운 건 둘째치고 그동안 조금씩 엄마가 일해 저축해온 돈으로 우리 연수 형량 줄일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만날 수 있었거든. 또 오토바이 문제 배상 다 할 수 있었고. 그런데도 다행히 적은 돈이었지만 300만 원이 남아서 이렇게 우리 연수에게 남길 수 있게 된 거야. 엄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 연수야, 엄마가 여러 가지 내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일들 용서해 줄 수 있지? 용서해줘, 연수야. 그리고 연수야, 우리 연수. 딱하고 불쌍한 연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안 돼도 돼. 근데 연수야, 떠나는 엄마 마지막 소원. 사람답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야 해. 선하고 바르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또 도우면서 함께 어울리고 나누고 웃고 울고 슬프고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다시 마음 다잡고 연수삼 끝까지 씩씩하게 걸어 나가야 해. 엄마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알겠지?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김연수, 연수. 사랑하는 연수야, 잘 지내다 와야 돼. 알겠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 엄마가 우리 연수 수고했다고 정말 정말 너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건강히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사랑해 연수야. 우리 아들 연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연수에게 엄마가 편지를 읽고 상자에 편지를 넣어 남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기칸에 앉아 문을 걸어 잠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 동안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저는 그때 다 흘렸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콧물이 입술에 범벅이 되도록 입고 있던 티셔츠가 눈물 범벅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조용히 되뇌다. 저는 엄마하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나 엄마,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는, 제가 따뜻하게 손 한 번 주지 못했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와 장지, 어머니 유골 봉안을 마치고 저는 바로 소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에 돌아온 하루를 다시 눈물로 보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는 단지 제 자신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저의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말씀, 선하고 바른 삶,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살아 숨쉬는 거라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복역을 4개월 남기고 저는 소년원 일과 이외의 시간에 미친 듯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마음이 급했던지라 첫 시험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아 합격에 실패했지만 복역을 마치고 나와 3개월 더 열심히 공부해 당당히 중학교 졸업장과 이후 6개월 더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된 저는 배달 일을 하며 학비가 싼 사이버대학교에 등록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더 옳고 좋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저는 한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4년을 공부하고 마침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쉬는 날 이외에 빠짐없이 배달 일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대학 4년을 마치고 보니 통장에 충분하면 충분하다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 학비가 비싸지 않았고 또 어머니의 말씀대로 늘 근검절약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었죠. 이미 사이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저였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년원 복역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 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을 먼저 직접 찾아가 제 소년원 복역 이력이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아니지. 소년원 복역이랑 소년이었을 때 받은 처분 같은 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안 돼. 그 뒤로 형 받은 거 없으면 되는 거야.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이후 1년 동안 시험 공부에만 매진했고 당시 30대 1에 가까운 임용에서 당당히 경쟁을 뚫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주민행정복지센터에 발령을 받은 저는 2년 정도 대부분 사무행정 업무만을 도맡아 일하게 됐죠. 사무행정 업무만을 수행했지만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숙자 등등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분들을 틈틈이 만나뵈 이야기도 나누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복지 정책을 통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조금씩 안일해지고 나태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에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던 걸까요? 저는 무료 급식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더없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선한 아내를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선물, 축복이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 일하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사랑, 그 결식 끝에 개구쟁이 아들 민우도 만나게 됐답니다. 요즘 시간과 여유가 있어 여러 책을 읽고 있는데 그중 마음에 깊이 남은 문장 하나가 있어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 일과 사건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오직 그 사실 하나만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어떤 모습, 어떤 몰골을 하고 이 세상을 지내고 있을까요? 나를 왜 낳았느냐, 왜 나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러 변명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고 고생시켰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돌아가실 때 제게 남기신 어머니 마음과 말씀은 지금의 제 자신을 만들기도 했고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씀과 기도 전하며 이만 사연 맺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더불어 감사 말씀 전합니다. 늘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